안녕하세요. 장애여성 공감 활동가 유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로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러 나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2022년 지금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음, 한 가지 질문으로 저는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출근하는 장애 여성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받고 의아함과 당혹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요. 이러한 감정을 우리 사회에 내재된 차별의 문제로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올 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동권 투쟁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이제 본인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서울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에 맞추어서 이제 언론들은 비문명적인 불법 시위 그리고 출근길을 지연시키는 혹은 이제 시민의 피로도를 상승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런 말하기 방식들은 시민과 장애인을 대립하는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하기 방식은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다수의 배려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말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회에서 민폐가 되는 존재다라고 말이죠. 음, 저희가 2001년 5.15 추락 참사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라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쩌면 지금 오늘 또 삭발이 이제 진행되었는데요. 이동권 투쟁은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버스를 지하철을 타고 싶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도 20년 전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이제 개정됐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재개정되면서 조금씩 더디게 운동의 결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상버스 보급 이 관련한 이동 계획들은 예산의 문제로 사실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사실 그때마다 이제 대비책으로 얘기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근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밥을 먹다가 혹은 술을 먹다가 장콜이 오면 바로 가야 하는 이러한 일상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은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혹은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같은 장애인들이 제한된 방식으로 제한된 공간에 머무를 때 비장애인들은 이들의 권리로서 용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변에 지어지는 특수학교 혹은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내 아이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장애 아동 혹은 내가 출근하는 지하철에 들어오는 휠체어들을 목격했을 때 아주 작은 계기만 주어지면은 거침없이 혐오와 차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 봄 이준석 그분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말할 때 배제당하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의 드라마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는데 이 사마에서 이제 사마 에피소드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의대생인 형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이제 기소되었던 중증 자폐장애인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극 중에서 이 자폐장애인을 향해서 나오는 댓글들은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댓글들이었죠. 의대생이 죽고 자폐아가 살다니 국가적 손실이다. 심신미약 핑계 대면서 무죄를 때릴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러한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익숙한 댓글들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지금 이제 매기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 그리고 이러한 재생산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장애 여성의 몸은 훨씬 더 손쉽게 침해당하고 그 쓸모를 이야기 당해왔습니다.
몇 년 전 얘기지만 뭐 가임기 뭐 지도라든가 이런 거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여성의 이동권은 다른 결의 이야기 혹은 다른 결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성의 이동권은 물리적 이동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관계도 이동권에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요. 저와 함께 활동하는 장애 여성 동료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출근을 하는데 출근길마다 듣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니? 복지관 가니? 놀러 가니? 어, 어느 누구도 중증의 언어장애, 강직된 몸을 가지고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여성이 어, 모두가 출근하는 9시 매일매일 이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출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 여성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노동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돌봄과 가사노동을 수행하기를 요청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일이 없는 내가 집에서 살림이라도 혹은 뭐 가사라도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손쉽게 하는데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그리고 장애 여성에 대한 억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얽혀 있는 편견의 결과이자 편견의 이제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의 것들은 사실 구체적 수치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보시면 장애 여성 고용률은 22.2%, 이 굉장히 적은 수의 장애 여성들이 비정규직이라는 78.5%가 비정규직인데 적은 수의 장애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비되게 무학이 19.1%이고 대학 진학률이 9.0%인데요. 전체 인구의 무학은 3.5%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41.7% 정도인데요. 거의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이죠. 이러한 수치가 장애 여성의 무능 혹은 어떠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사실 말해주는 것일까요, 과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발달장애 여성분들이 작업장 혹은 이제 직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했었을 때 이제 해고 사유의 이유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행동이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매일 혼난다.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7년 동안 한 카페 어떤 한 식당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숙련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단순하다고 여겨지는 청소 업무만 맡겨지는 이러한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앞선 수치와 이러한 증언들은 장애 여성의 무능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 교육이라던가 어떤 인프라로부터 배제당하고 이 배제의 결과로서 사회에서 사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이제 없는 과정이라는 걸 저희가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여성의 이동권은 엘리베이터가 역사마다 만들어지고 저상버스 보급률이 100%가 된다고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갈 수 있는 직장이 없다면은 사실은 장애 여성들은 여전히 집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권은 사실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장애 여성 이동권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이동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계와 그다음에 공간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세 번째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되는 일상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떠올려 보면은 저희가 20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결정이 어른처럼 올바러지고 실패를 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죠. 저희도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과 실패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온전하게 함께 지지받고 나누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 여성은 사실은 이러한 실패할 기회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제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몸을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면서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 여성의 연애 같은 경우는 가족 내에서 이제 문제 행동 혹은 이제 문제 행동 혹은 이제 성폭력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을 검열하거나 혹은 외출을 이제 제한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근데 어떠한 뭐 걱정이 굉장히 많은 혹은 나쁜 마음을 지닌 어떠한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쩌면 익숙하고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제도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혹은 핸드폰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를 동행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때도 설명되는 것들은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사 대신 당신의 법적 대리인, 법적 보호자의 의사를 묻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이러한 보호를 통해서 장애 여성이 정말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장애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가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렇듯이 장애 여성들도 사실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은 반말은 정말로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고, 반말, 그 다음에 시선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야기되는 것은 딸 같다, 예쁘다, 불쌍하다, 아니면 뭐 이런 협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려고 했었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혹은 딸 같아서 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라는 이야기들은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친근함을 드러낼 수 있는 권력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 사람과 보호를 당하는 사람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보호를 받는 사람의 권력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관계 속에서 과연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안전해야, 그러니까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장애 여성의 이동권은 물리적인 이동권, 그 다음에 그 관계와 그 다음에 공간을 이제 마련할 수 없는 그 자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침범당하는 몸, 이 세 가지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여성의 이동권은 저상버스 보급률 혹은 이제 그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만으로는 사실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 여성에게 아침마다 어디 가니?라고 묻지 않는 사회, 그리고 외출과 연애가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일상, 그다음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이제 투쟁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장애 여성의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권리를 되찾는 운동은 내 주변 혹은 내 옆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 장애 여성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혐오도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 끝에 장애 여성이 존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